일본인들은 수출 규제를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흘러간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망쳐선 안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사과했지만 늘 꼬투리 잡는 쪽은 한국이었다 라며 말 그대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공개된 이상한 머그컵 사진 한 장에 마치 심장이 멎을 것처럼 기겁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참교육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직감한 것이죠. 1945년 일본은 패전 직후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한국에 송환하라는 극비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번 송환선에 오르지 못하면 영영 돌아가지 못한다거나 식량 배급을 중단하겠다는 전단까지 뿌려가며 강제로 승선시켰다고 하는데요. 당시 우키시마호가 출항했던 오미나토항 관리자의 증언에 따르면 최대한 많은 조선인을 탑승시키라는 명령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제1호 조선인 송환선 우키시마호에 탑승한 조선인은 정원의 2배가량인 약 8,000명이었으며 이는 단지 추정치일 뿐 훨씬 더 많은 수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원래 우키시마호는 동해를 건너 부산항으로 입항한 것이 예정된 항로였는데요. 그러나 8월 24일 돌연 방향을 바꿔 일본 중부 마이즈루항 근처에서 정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선원 255명 중 230명이 탈출한 뒤 갑작스러운 의문의 폭발과 함께 처참하게 침몰을 하고 마는데요. 바다는 온통 유출된 검은 기름과 조선인들의 몸부림에 생지옥과 다름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남아있는 자료에 의하면 사망자는 5,000명 정도라 기록됐지만 생존자들은 최대 8,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지는 알 수 없으며 일본 측이 승선 명단을 파기하고 은폐하는 탓에 정확한 추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의도가 뻔히 보인 우키시마호 사건. 하지만 일본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군 기뢰에 의한 폭발. 하지만 그렇다기에 의문점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먼저 폭발 직전 승조원들이 조선인들을 배 밑으로 내려가라고 지시했지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승조원들은 정작 다른 배를 타고 빠져나갔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배가 폭발할 위험에 처했던 것을 당시 승조원들이 알았다면 사고 후 구조되기 쉬운 갑판으로 유도하고 모든 인원이 탈출할 때까지 남아 구조의 의무를 다한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폭발음이 3, 4회 들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뢰에 의한 폭발이었다면 폭발음이 3, 4회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 폭발할 때 나타나는 수십 미터의 물기둥도 없었을 뿐더러 선체를 감싸고 있던 철판이 모두 바깥쪽을 향해 구부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선체 안에서 폭발을 한 것처럼 말이죠. 결정적으로 당시 작성된 일본 방위청 기록물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모든 배들에 대한 출항 금지령이 내려졌다는 사실과 함께 배에 폭발물이 실려 있다면 안전한 곳에 경납할 것, 항해 중인 배는 해상 안전한 곳에 폭발물을 투기할 것 등을 명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는 곧 우키시마호에 대량의 폭발물이 실려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수많은 증거에도 일본 정부는 제1교포들의 진상조사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체는 1954년 민간 기업에게 인양되면서 모든 부품을 해체한 후 고철로 팔아버렸고 관련 서류와 명단마저 전부 파기해버렸는데요. 1992년 결국 생존자와 유족들은 일본 측의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약 3,34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그마저 2003년 오사카 고등재판소에서 번복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기각 사유는 황당하게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보상이 완료됐다는 것이지만 이는 명백히 모순입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을 통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죠. 늘 그렇듯 일본이 잔혹한 버티기에 나서는 동안 생존자들 대부분이 세상을 떠나며 이 사건도 점차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의 한 기업이 우키시마호 사건은 단순히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해결을 위한 생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라는 폭탄 발언을 하며 해당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최근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사실을 일본 사이트에 알리며 화제가 됐던 라카이 코리아. 이 기업은 수많은 일본의 악행에 대해 세계에 알리는 애국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이번에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해 아직 차가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그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겠다 라고 자처한 것입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강제징용 사실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그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사건, 즉 우키시마호와 같은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원통함을 알리는 것이 라카이 코리아의 1차적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광복의 기쁨조차 누리지 못한 우키시마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는 취지로 상품 기획을 시작한 것이죠. 그토록 돌아오고 싶어 했지만 결국 오지 못한 한반도, 그리고 그들이 잠든 차디찬 바다의 파도를 형상화한 머그컵에는 검정색 디자인을 차용하여 우키시마호 침폭 직후 기름으로 물든 검은 바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따뜻한 물을 넣었을 때 한반도, 무궁화, 태극 문양이 나타나도록 설계하여 희생자들의 고통과 원통함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생각을 뜻하는 순 우리말인 해욤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팔찌에는 항상 기억할게요 라는 꽃말을 가진 밀집꽃의 모습과 번데기가 나비로 탈바꿈 되는 것을 통해 일시적 삶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는 영혼을 형상화하여 희생자들에 대한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당 프로젝트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총 4개 언어로 번역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역사 왜곡을 꾸준히 알렸던 라카이 코리아를 일본 네티즌들이 가만 놔둘 리 없습니다. 지난 8월 우길기 폐기 프로젝트를 발표했던 라카이 코리아는 며칠 동안이나 일본인들에게 수천 개의 악플을 받으며 모욕을 당해야 했고, 라카이 코리아 본사로 찢어진 태극기와 훼손된 운동화를 받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에 라카이 코리아는 다시 한번 강철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아예 일본인을 타겟으로 한 극한의 프로젝트를 기획한 것이죠. 해외 사이트에 광복의 상징인 숫자 815N으로 등록된 상품을 구매하면 직접 제작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의 피해 사실과 각종 증거자료가 담겨있는 카탈로그를 발송해준다는 것이며, 이는 일본인들의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을 바꿔주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일본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본인들이 여태 알지 못했던 생생한 역사의 충격을 받은 듯 기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같은 회사, 그 나라다운 기업이다, 가짜 사기 민족 조선인, 조선인은 송두리째 도둑 체질 등의 비난 댓글과 함께 심지어 블랙 기업 리스트에 올려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세계인들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며칠 전 해외 언론사에서는 라카이 코리아의 우키시마호 침폭 사건 프로젝트를 주목하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귀국선 우키시마호, 잊혀진 역사를 알리는 놀라운 한국 기업. 일본이 패전 직후 한국의 테러를 감행했다는 사실이 패션 기업에 의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라카이 코리아는 우길기, 일본의 생체 실험, 강제징용 만행 등 자국의 아픈 역사를 알리며 많은 한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라는 시작과 함께 사건에 대한 정황을 세세하게 담았습니다. 또한 일본은 전세계 패션 시장에서 막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기업은 이 거대한 시장을 배제한 채 지금도 일제강점기 역사를 알리며 싸우고 있다. 라카이 코리아의 두려움 없는 도전은 대한민국 특유의 정직과 열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라며 관련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라카이 코리아는 맹렬한 일본 반응을 예상 못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진실된 역사의 불편함을 느낀 건 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앞으로도 굽히지 않고 왜곡된 진실을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히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아닐까 라는 명언과 함께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면서 경제, 산업, 교육 등 전반에서 언택트 활동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은 또 다른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을 일상화하고 여유 재고, 인력 유지 비용을 감소함에 따라 저비용 효율 중심주의 기업 경영은 퇴조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과 불투명성이 글로벌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든 경험은 이들 국가의 저임금 매력을 상쇄하고 공급망을 현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지역 블록화로 국가 간 무역 장벽이 부활할 수 있고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의 퇴조는 가속할 것이다. 개인과 효율보다는 상호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 공정, 책임 등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K-방역, K-바이오는 새로운 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한다. 저유가 상황은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통해 산업 구조 혁신과 에너지 전환의 기회로 활용한다. 자동차,
철강 등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큰 주력 산업은 사업을 재편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로의 진출을 활성화한다. 새로이 부각하는 사회가치에 발맞춰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협력, 다른 업종 간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 기업 간 한국형 산업연대와 상생협력 모범 사례를 창출한다. 글로벌 교역에서의 한국의 역할도 재정의했다. 방역 모범국이자 제조강국의 위상을 활용해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주창하며 글로벌 논의를 주도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보호주의 및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수출 비중이 높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 깊게 관여된 한국 기업에게는 중요한 문제다. 특히 산업계는 언택트 시대의 중심에서 생존 차원에서 가장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3월 임직원 각자가 자신의 업무 시간을 설계하는 스마트워크 체제를 도입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로 정한 협력 시간에는 자리를 비우지 말아야 하지만 이 시간 또한 화상회의 등 언택트 업무를 가능케 했다. SK텔레콤은 최근 유럽 1위 이동통신사 도이치텔레콤과 화상 컨퍼런스를 열고 오지, MEC, 인공지능 등 KICT를 활용한 양사 간 협력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티전화 콜라 서비스를 내놨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AI 스피커 누구 전용 명상 서비스 누구 마음보기도 제공하고 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그룹도 비대면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비대면 업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의 서버와 클라우드 투자도 확대됐다. 실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 증가로 코로나19 악재 속에도 1분기 실적이 선방했다. 언택트 경제는 실적으로 증명한 것이다. 네이버는 올해 1, 4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7,321억 원, 영업이익 2,215억 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 6%, 7.4% 증가한 깜짝 실적이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4% 늘어난 1,349억 원을 기록했다. 쇼핑, 페이를 비롯한 커머스와 함께 웹툰 등 콘텐츠 서비스 부문의 폭발적인 상승세 덕분이다. 언택트 소비가 네이버 실적을 견인한 셈이다. 온라인 쇼핑 수요가 증가하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네이버 페이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해 처음으로 5조 원을 돌파했다. 웹툰 매출은 2배 이상 성장세가 지속되며 전년 동기 대비 58% 크게 늘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향후 언택트 환경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언택트 환경에 발맞춰 B2B 솔루션 부문에 집중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카카오는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3% 늘어난 8,684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경신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한 882억 원으로 역대 최고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커머스를 포함한 톡비즈와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콘텐츠 부문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3.43% 증가한 6조 4,47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5조 3,2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1% 늘었다. SK하이닉스도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매출액 7조 1,989억 원, 영업이익 8,003억 원, 순이익 6,49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각각 4%, 239% 증가했다. KT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MEC 기술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MEC 기술 확보를 위해 글로벌 5개 통신사와 오지 퓨처 포럼을 구성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또 LGU+는 올해 구글과 함께 인터넷 검색 결과를 AR 기술을 활용해 실감형 이미지로 보여주는 AR 콘텐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지가 디지털 신경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지 대비 오지 트래픽 사용량은 280% 가까이 늘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일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지, 로봇, AI 등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긴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디지털 신경제 선두에 서 있다.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정부와 산업계는 모처럼 한 방향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코로나 이후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 기지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비즈니스 입국마저 막히면서 긴밀한 사업 협의를 위해 현지로 가려던 관계자들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게다가 중국 등 해외에서 부품을 공급받던 기업들의 경우엔 현지 공장들의 셧다운으로 우리 생산 라인마저 멈춰야 하는 손실을 겪게 된다. 모든 것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이 깨진 탓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자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리쇼어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아라미드 수요는 해외보다 국내가 더 많기 때문에 저임 인력의 베트남 공장보다 국내 공장 증설이 긍정적인 면이 있다.